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70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비도 눈보라도 아까 몰아치던데 눈 안 맞으셨나요? 네, 거의 후드를 낙하산 삼아가지고 저는 전진하려고 하고 바람은 뒤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눈은 안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고 그 건강검진을 받고. 그래요? 혹시 뭐 이렇게 뭐 내시경 같은 거 이렇게 그건 없고 그냥 기본 검사 네. 받고 그 시간이 남아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동네 뒷산을 이제 올라갔죠. 네. 운동을 못 하니까 요즘. 네. 뒷산 올라갔는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담배꽁초 2개가 있는 거야 바닥에. 네. 열받아. 왜 이렇게 열받죠? 요즘 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가 모르겠어. 회사에서도 그렇고 있잖아요.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분노에 휩싸이고 또 몰라 막 또 허무적인 느낌도 또 휩싸여서 알죠. 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알죠.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막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일종의 재난물을 봤었을 때 긴박함이라든가 절실함이 별로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 인류가 뭐 멸종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주에 무슨 큰 지장이 되겠어라는. 네, 딸 자식이라든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 넷플릭스에서 그러한 주제를 다룬 신작이 개봉했더라고요. 네네. 개봉? 업로드 됐더라고요. 네. 뭐 공개. 네, 릴리즈 뭐 아무튼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들으니까. 네. 제목은 바로 미드나잇 스카이죠. Do you copy?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이 미드나잇 스카이 자체가 요즘 팬데믹에 미드나잇의 문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때 맞춰서 적기에 개봉한 영화 같고요. 음. 영화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 2030년 민주당 대선 주자 잠룡 조지 클루니. 잠룡. 잠룡. 미국 잡룡 아니고 잠룡. 잠룡 노노입니다. 잠룡. 미국 대선은 4년마다 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2008년 민주당 대권 주자 잠룡 조지 클루니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이 양반 제가 장담합니다. 출마합니다. 출마합니까? 네. 아니 본인 스스로도 누누이 자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게 꼭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정치를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데모하다가 시위하다가 연행된 경험도 많고 게다가 연문은 그렇게 헐리우드 미녀 배우들이랑 셀럽들이랑 뿌리고 결혼은 또 인권 변호사랑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랍계 인권 변호사. 살짝 뭐 자세한 외모는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리고 본인도 주지사가 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또.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우리처럼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조지 클루니가 감독하시고 주연까지 한 영화인데요. SF 영화고 물론 미국 영화입니다. 여기 뭐 어드벤처하고 물론 어드벤처죠. 우주를 탐험하니까. 상영 시간은 117분. 117분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12세 관람가. 요게 이상하더라고. 12세 관람가인데 넷플릭스에서 키드 계정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키드 계정. 키드 계정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돼. 그거 왓챠.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도 있어요? 키드가? 없나? 왓챠예요, 왓챠. 이상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봉은 2020년 12월 9일에 했다고 하네요. 이게 극장 개봉도 아주 잠깐 단타로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국내에서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누적 관객 수가 나오네요. 7,093명. 많이 들었다. 박스 오피스 59위. 그렇습니다. 조지 클루니 많이 죽었네. 이게 거의 그냥 넷플릭스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리고 극장 개봉작이다. 거의 동시 개봉작이다라는 타이틀을 걸려고 아마 극장에서 릴리즈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동시 개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7,000명 숫자가 줄어드는 건 요즘은 워낙에 뭐 사람들이 극장 안 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순위가 50위권이라는 거는 요즘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박스오피스 순위를 쭉 보니까 앞쪽에 재개봉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는 상영관 자체도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확신은 없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또
굳이 극장 가서는 안 봤을 수도 그렇겠죠. 있겠죠. 요즘에는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일단 그리고 영화의 주연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클루니입니다. 오거스틴 역을 맡고 있네요. 그리고 설역의 펠리시티 존스. 이분은 미녀 배우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연기를 하세요. 어디에 나왔었죠? 세상을 바꾼 변호. 맞네요. 그건 대표작이라고 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몬스터콜에 나왔었네요. 우리가 했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 기억이 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넘어가죠. 낯은 매우 익은데. 네, 맞아요. 엄청 낯은 익은데. 낯은 뭐 익을 대로 익었습니다. 거의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오예로워. 네, 오예로워 이 양반은 그린고에서 출연했다고 하시네요. 그린고. 진짜 죄송한데 이제 굉장히 초면이네요. 저도 굳이 읊어야 될까 싶은데 아무튼 여기서 비중 있는 역입니다. 주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카일 챈들러, 미첼 역이죠. 이분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전형적인 미국의 능글 배우.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기 하향 패치된 톰 크루즈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 누구죠? 그 배우 중에서 미국 배우 중에서 트럼프 흉내 네네네 그 아저씨. 그분 네. SNL에서 트럼프 성대모사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도 잘 맞기도 하고 그 중간 정도 있어요. 그런 근데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남이죠. 그 다음에 데미안 비시어라는 분이 계셨고 티파니 분이란 분? 나는 티파니 분이라고 성함이 돼 있어서 티파니를 연기하셨나? 네. 티파니 분. 네. 그리고 소피 런들, 이튼 팩 이런 분들이 열연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요 배우들이. 주연들은 아니에요. 지금 언급한 한 7, 8명이 이게 단데 등장하는 그 영화의 스케일에 비해서 등장인물이 아주 적은 그런 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 역할인 아이리스 역을 맡은 아역 배우 킬린 스프링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류의 SF물들에서 아역 섭외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날카로운 거 예리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였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서 해가지고 태권소녀. 태권소녀? 네. 태권소녀 뭡니까? 그 양반 인터스텔라에 빨리 일단 이름부터 알아보죠. 인터스텔라. 맥켄지 포이. 네, 맥켄지 포이가 태권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권소녀예요? 네. 그리고 무슨 그분 모르지만 벨트도 블랙벨트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 수련했나 보네. 네. 하여튼 이거 인터스텔라에서의 그 아역 배우 맥켄지 포이의 느낌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맥켄지 포이의 성인 역할이었던 제시카 차스테인하고도 좀 닮은 느낌이 좀 있고 이 차여신 킬린 스프링홀한테 카론. 그래서 앞으로 좀 대성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인상 깊더라고요. 네, 여기 티파니 분, 티파니를 연기하신 티파니 분, 이분도 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은 2049년 뭐 뭐지 않았죠? 근미래. 커즈 와일이 2045년부터 그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는데 45년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4년 지난 49년 특이점이 왔나봐 4년 전에 해서 지구가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그 대기가 굉장히 오염돼 있고 뭐 방사능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죠 느낌으로. 그래서 지구는 그 이전부터 아마 지구인 이주 계획을 전 지구적으로 아마 그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써 몇 년 전부터 49년인 몇 년 전부터 우주로 탐사선들을 이 지구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한 탐사선들을 여러 대를 발사했는데 그게 아직 지구로 귀환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탐사선들이 정착할 만한 행성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거기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엔 사람들이 이주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이 49년에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고 오염도가 너무 심해진 상태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대기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쾌적한 덜 오염된 북극 지방에 남은 인류 몇몇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북극의 그 연구소 뭐 이런 데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여기도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군용 헬기를 타고 그 남은 생존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군사작전을 펼치는 그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다 그 헬기, 군용 헬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조지 클루니는 안 가고 남겠다는 거죠. 이 연구소에. 세종기지에서. 네, 그렇죠. 세종기지 같은 거. 네. 정보고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마 이 조지 클루니 이 오거스틴 우주 탐사를 주도적으로 네. 이끌던 주요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내는 우주선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생명이 얼마 남지 네.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니네들이 다른 데로 피신한다고 해서 가는 그곳에 가봐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익숙한 이 북극의 기지에 남아서 남은 짧은 생을 보내겠다. 그리고 우주로 나간 우주선들에게 어떤 교신, 그래서 지구로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 교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여길 남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 휑한 연구소에서 혼자 지내면서 계속 그 우주선들과 교신을 시도하고 또 매일매일 투석을 하는 거죠. 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네. 투석기 그거 좋더라.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돼도 투석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옛날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사가 바늘 없는 주사라고 해서 패치 형태로 해가지고 미세한 바늘이 되게 많아서 피부에 이렇게 붙이는 거를 막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도깨비풀 같은 거네. 네, 그런 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유 저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됐어. 이 미술팀이라든가 이 소품 만드는 데서 참고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양팔에 그 패치를 탁탁 붙이면은 네. 투석이 쭉 되는 네. 뒤에 배낭 같은 정도 크기의 투석기 본체가 있고 그쪽으로 쭉 피가 빨려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쭉 들어오는. 아유 좋더라고요. 저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진짜 인류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정으로는 그러면 피난간 그 지구인들은 어딜 갔냐? 아마 지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영화 내용의 막판에 그 대사로 지나가듯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임시적인 조치밖에 안 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제 전멸하겠죠. 그렇겠죠. 조지 클루니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떠나는 그 다른 동료들은 너 그 상태로는 일주일도 못 버틴다. 수혈 없이는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너 여기 있겠냐? 자기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납니다. 네.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조지 클루니 거기 혼자 남아서 우주와 교신을 시도하며 연구소를 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연구소에 모두 떠난 줄 알았던 이 연구소에 웬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하나 네.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깜짝 놀라죠. 얘 어떡하냐. 그래서 얼른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무전을 쳐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미 뭐 땅속으로 다 들어갔겠지. 3주 지났는데. 다 죽었거나. 그리고 뭔가 사무실에서 사무실이었나? 사무실 맞지? 네, 연구소 사무실 비품실에서 이 여자 꼬마아이가 발견되는데 뜬금없이 어떻게 무슨 보안망을 어떻게 뚫고라는 의심이 좀 안 들게 하는 무마하는 떡밥이 초반부에 나와요. 헬기를 막 타고 할 때 우리 딸 못 봤냐, 우리 딸 못 봤냐 그 중에 하니까 한 명이 막 피난 가던 사람 너희 중에 한 명이 딸은 72-6번 헬기 타고 떠났다 먼저. 내가 봤다. 네. 먼저 떠나고 봤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걔인 줄 알았지? 네. 걔요. 오케이, 걔죠. 걔입니다. 그래서 막차 놓쳤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점점 대기의 오염물질은 이 북극점으로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새들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공기 측정기 갖고 나가 보니까 역시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이곳에 또 머무르는 것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주 저편에서는 목성의 한 위성 목성의 달을 탐사하던 한 팀이 있어요. 목달. 예, 목달. 바로 무슨 호죠? 무슨 호입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승리호 하죠. 승리호. 네. 헤럴드 선장이 지휘하는 승리호. 네. 여기에 이제 펠리시티 존스라든지 카일 챈들러라든지 티파니 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대원들이 5명이 탑승해 있는 우주선이에요. 네. 얘네들의 임무는 목성의 위성인 어떤 목달에 가서 여기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확인하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목동으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대기와 물 등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갑자기 우주선이 이상을 일으켜서 예정된 궤도를 떠나 궤도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궤도를 바꿔서 항해를 하는데 네.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다 보니까 미지의 길로 가렸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뭐 우주의 쓰레기라든지 뭐 운석이라든지 하는. 그래서 우주선이 대파된 상태로 또 일부 대원은 목숨을 잃은 상태로 지구로 계속해서 귀환을 합니다. 지구와는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대기의 그 오염 물질이 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 우주에서는 이 대원들은 지구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예요. 지구가 괜찮을 때 떠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통신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같이 작전을 나온 다른 우주선들 간의 통신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우주선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드디어 지구와 교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바로 조지 클루니, 오거스틴과 교신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지구로 이 사람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것인지 조지 클루니는 끝까지 이 우주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끝까지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갑자기 발견된 소녀는 과연 또 엄마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영화? 볼만하지만 쏘쏘. 나도 똑같네. 똑같네. 쏘쏘. 일단 제 눈은 그래비티를 본 눈이에요. 그렇지. 네. 인터스텔라도 봤고요. 아무리 뭐 스타워즈가 됐던 간에 스페이스 오페라 뭐가 됐던 간에 스타트rek이 됐던 간에 그간의 그 전에 SF들은 다 지구에서 사실상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그런 SF였거든요. 근데 그래비티에서부터 우주다. 그 전에 보여줬던 우주들은 다 뭐였나라는 생각. 그래비티 딱 거기서부터 딱 그래비티가 사실 우주로 멀리 나가지도 않았어. 사실은 바로 지구 위인데 마실 정도? 허블 망원경 떠 있는 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비티를 아무튼 보고 나서 뭐 어떤 휘황찬란 창의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계인과 어차피 물론 인간 사이즈겠지만 그런 애들을 보여줘봤자 이제는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 이 영화 미드나잇 스카이도 그래비티에서 죄송하지만 한 반발짝 정도 후퇴했어요. 그렇죠. 그래비티는 이나리투 감독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조지 클루니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뭐 반발짝이면 성공한 거 저도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떤 막 지구에서 인류에 의해서 지구로 불러들인 파멸 이런 것도 난 있거든요. 이거 롤란드 에머리 감독이 많이 하는 거예요. CG 엄청 넣어가지고 강물 넘치고 다리 부서지고 막 사람 얼고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써먹었어. 그리고 그 우주에서 막 일어나는 사고들 있잖아요. 여기서 하물며 이 몇 년 전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비티랑 비슷하게 우주 쓰레기 막 조선일보 같은 것들이 막 날라가 와가지고 이 우주선이 막 파편에 와가지고 고장 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때의 긴박감? 그거 정도도 못 줘. 막 그 산드라 블록 막 카메라 360도 돌고 막 환장했잖아요. 진짜 맞아. 그리고 감동 이거 환상의 마로나? 이거 못 봤어. 감동은 갖다 댈 게 아니야. 반전도 솔직히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 이후로는 그만한 반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 어떤 부분에서도 영화적인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래요?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 색깔은 진짜 잘 나왔더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연출을 하는 조지 클루니? 그 정도? 이 정도면은 미국을 좀 더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만 맛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Let's get it. 그렇습니까? 저도 이게 그래비티가 많이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특히 그 우주 파편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런 때 장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비티랑 똑같은 상황에 놓인 우주선이잖아요. 또 이냐리투가 아니라 알폰소 쿠아론이죠, 참. 네, 그거. 바꾸겠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그래비티에 조지 클루니도 뭐 출연했었지만 잊혀졌죠. 아니 거기서 나오고 산업 스파이야. 거기서 노하우를 빼왔다? 근데 안 돼요, 뭔가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비티에서 우주 액션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오고
레버넌트에서 서론 액션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그 두 개를 섞었다. 우리 옛날에 그 누굽니까? 피곤한 배우가 아틱. 아틱에 비하면 뭐. 그렇죠. 네. 같은 저 극지방을 다룬 영화인데 네. 아틱은 출연자도 한 명이잖아요. 네네. 대사도 없고 네, 시체 한 분이랑 반시체 한 분. 네. 대사 한 마디도 없고. 네네. 근데도 아틱이 훨씬 긴장감 있고 그런가요? 재밌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좀 액션 볼거리도 좀 있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좀 실망스러운 거는 네. 이게 뭐 너무 평이한 주제예요, 사실은. 네. 부성이라는 거잖아요, 부성. 네. 부성이라는 아주 평이한 주제를 다뤘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어떤 과오, 네. 어떤 후회를 노쇠한 늙은 남자가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일단 너무 좀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서는 네. 아쉬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에서의 이 사람들의 어떤 줄거리 하나, 네.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북극에서의 그 줄거리 하나, 조지 클루니 팀의 줄거리 하나,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마지막에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뭐 그냥 따로 논다는 느낌이 좀 커서.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장점을 좀 꼽으려면은 조지 클루니 연기 좋았고요. 어쩌다가 어쩌비가 됐어, 어쩌비. 네. 살을 엄청 암 환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량을 많이 했대요. 30파운드인가 뭐 했다는데. 예. 근데 이게 살 빠진 느낌은 잘 안 들지만. 안 들어서. 근데 니트 때문인가? 어깨는 확실히 좁아졌더라고, 네. 사람이. 어깨는 얼마 전에 네. 와타나베 켄이 나오는 그 일본 영화를 하나 봤어요. 분노라는. 네네, 알죠. 네. 거기서 이제 와타나베 켄이 그 일본 시골 마을 어부로 나와요. 평범한 어부로. 일본 안성기. 일성기. 근데 와타나베 켄의 얼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선이 굵고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사무라이 역할 이런 것도 많이 맡아가지고 뭐 덩치 풍채도 좀 있고, 근데 거기서는 엄청 어쩌비가 됐더라고. 거기서도 어깨 근육부터 빠지나, 나이 먹으면. 하여튼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네. 조지 클루니도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뭐랄까 그런 걸 뭘 보여줬다고 그러죠? 어떤 어깨? 열정 아니고 네. 뭐 어떤 뭐 그런. 근데 아무튼 알 거예요. 다들 알아들 그런 거예요. 열정 보여줬고, 그리고 연기 뭐 안정적으로 잘했죠. 네. 그리고 진짜 볼만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주의 그 광경이라든지 그리고 목달의 그 풍경, 어디 뉴질랜드입니까? 네. 일단 그런 거면 뉴질랜드인데. 대구에서 찍은 거예요. 대구에서. 대구. 같은 분지 지형이니까 거긴 아니구나. 거긴 아니죠. 네. 근데 목달의 그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북극에서의 그 어떤 황량한 그 설원, 그 척박함 아닌가? 좋은가? 척박함. 그런 것들이 그림 진짜 좋더라고요. 네. 만약에 집에 TV가 꽤 그 인치수가 큰 TV를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볼만할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그만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거나 25인치, 27인치 뭐 이런 모니터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좀 스토리가 강한 영화가 아니라서 좀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주얼 장점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지상에서의 조지 클루니의 그 사투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꼬마 아이의 그 캐릭터, 그 상징성을 담은 캐릭터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주선 내의 그 크루들의 이야기나 연대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또 먹여.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망 플래그 든 대원이 죽겠구나 했더니 진짜 죽고,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화의 우주편과 남극편 두 개가 나눠져가지고 중간에 한번 싹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게 일단 이 영화의 포인트 같기는 한데 거기서 감동이 확 와야죠. 근데 우리 인터스텔라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 뭐죠? 책장 앞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3열인가 4열로 이렇게 싹 스쳐져 있는 게 그 나중에 이 양반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차원의 갭에서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든 장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지적인 쾌감이랑 스토리에서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식이에요.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어디 평택에 있다고 칩시다. 평택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일이 별로 없어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야 임마 평택 애들은 맨날 11시까지 하고 임마 이 새끼 야근하고 하는데 지금 너 사장님 근데 할 게 없으면 임마 자료라도 정리해 막 이래가지고 어거지로 그 우주 쓰레기 인원 나오는 대로 들어간 느낌 우주선이 밑에 지구인 존나 고생하는데 너 임마 쉬어 잠이 와? 뭐 이런 느낌. 우리 굳이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 우주 그 궤도를 이탈해서 그 우주선이 막 대파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은 이유도 없고 보람도 없고 스토리와 관련도 없는 게 그래서 좀 잘 안 맞는다 지구랑. 이게 굳이 스케일을 이렇게까지 우주로 끌고 나갈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거 여중생 2명만 있으면 되는 스토리거든요. 한 명이 야 학교 갔다가 끝나고 너네 집에 학원 갔다 끝나고 너네 집에서 놀까? 그래? 근데 좀 이따 야 안 돼 오늘 아빠 일찍 퇴근하신대.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거야. 결국엔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못 간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집에 들어와 봤더니 나갈 땐 깨끗했는데 아주 살림살이가 아주 이거 지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막 먼지 막 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둘이서도 찍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조지 클루니의 영화답게 일단 배경에는 어떤 지구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암울한 미래를 뭐라 그러죠? 디스토피아. 이거 갖고 우리가 디스토피아 이러면은 디스토피아를 또 평판이 너무 떨어져. 잘 그린 것 같아요. 좀 과장되지 않게 진짜 지구 환경이 이대로 가면 불지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뭐 대기 오염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인터스텔라랑 너무 겹쳐. 아니 뭐 원작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조지 클루니는 그런 거 꼭 소재로라도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환경 오염 뭐 이런 거에 그렇겠죠. 대한 문제. 여기서 이제 이 우주 대원들이 극적으로 이제 지구와 교신에 성공하고 지구가 귀환할 만한 상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류도 이제 전멸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 조지 클루니, 오거스틴 박사가 얘네 대원들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여기 오지 말고 제안이 뭐냐면 지구로 오지 말고 돌아가서 니네가 발견했다는 그 목달로 돌아가서 거기에 정착을 해라 차라리 라고 이제 하는데 얘네들 5명이잖아요. 한 명은 죽었어. 작전 중에. 근데 거기서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 카일 챈들러라는 대원이 자기는 꼭 돌아오겠다라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 탈출선 그거 나 줘라 나 그거 타고 지구로 그냥 내려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책임도 진짜. 아무튼 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산체스라는 다른 팀원도 친구로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구로 다시 내려가자. 그 사람은 지구에 가족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서는 좀 너무 자기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너무 거시기 하더라고요. 아니 재난 영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어떤 희생과 헌신 이런 거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데 친구가 담당하는 거야. 그냥 쫓아내려가서 그냥 자살 특공대 아닙니까 이거? 자살 특공대지. 내려가서 이 해치 열리는 순간 죽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신도 안 되고. 뭐 거기서 이제 조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게 좀 아쉽고 여기서 이 한 명 이 펠라시티 존스랑 이 선장인 헤럴드가 그러니까 썰리랑 헤럴드가 펠라시티 존스와 오웰로어 이 선장이 둘이 연인 관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펠리시티 존스가 임신을 한 상태 거의 뭐 만삭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 둘 임신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만삭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그래요? 6개월. 6개월? 6개월이 만삭 아니에요? 그런가? 10개월 아닌가? 네네네. 그렇군요. 10개월 돼야 돼. 이 둘이 이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목달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한다. 어떤 새로운 신인류의 시작 혹은 뭐 21세기의 아담과 이브처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인류가 번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친교배해야지 뭐. 그러면 그 어차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사멸하는 거죠.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게 어떤 개체가 있으면 얘네들의 숫자가 뭐 몇천 개체 수 이하로 줄어들면 멸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다 죽어서 없어져야 멸종이 아니라 그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의 개체 수로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멸종이다. 아직 살아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희망도 아니야. 희망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 희망 이런 것도 안 되고 좀 엔딩이 좀
안 된다가 우리 인간은 안 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 치워놓으라고 했잖아. 뭐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럼 준엄한 경고인가요? 지구 이렇게 되니까 뭐 이래저래 해도 답은 없다. 아니면 나중에 이거는 미국 그 시점이고 나중에 돌아갔던 러시아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그 목달로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 걔네들하고 교신이 다 안 되는 상태로 나오니까 죽었을지 모르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차피 굳이 편을 들자면 안 되는데 얘들도 목적지까지 갔거나 어떻게 자기네들 임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을 지구로 귀환하는데 또 알려줘. 계속 알려주는 거야. 야 목달로 방금 전에 떠났는데 못 봤어? 못 봤다. 목달 가.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인류가 뭐 건설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 나는 그래서 여기서 그 4명 중에 선장과 펠리티시 존스, 임신한 펠리티시 존스 그리고 나머지 남자 2명이 더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도 같이 가야 1차 다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를 여럿을 낳고 그렇게 해야 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죠. 역시 그 다른 우주선 다른 대원 팀원들이 그 부전을 또 지구에서부터 수신에 성공해서 목달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지구 그 지하에서 생존해 있던 마지막 생존자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 보내? 로켓으로 나갈 때 또 그 우리 저기 대통령님이 잠룡께서 야 목달로 가라. 목달이 좋다더라. 이분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 일주일밖에 못 그렇죠. 버틴다 그랬는데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론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원작이랑 똑같이 만드는 건지 원작은 꽤나 찬사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소설을? 네네. 소설은 문학적으로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나? 그렇나? 그리고 연말이라 너무 바빠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물론 늦게까지는 먹지만 그리고 일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정산하고 막 하느라 이번 달에 넷플릭스에 접속을 못했어. 근데 내가 구독료가 이번 달 그냥 날릴 것 같아서 아까워. 그러면 제작비를 가장 많이 쓴 거를 일단 한 편 봐야 되잖아요. 뭔가를 봐야 돼. 그러면 그럴 때 이거랑 스위트홈이랑 이렇게 패키지로 봐주는 수밖에 스위트홈? 네. 그 한국 드라마. 그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수위를 인기 순위 수위를 휩쓸고 있다는. 스위트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 대원들이 우주 대원이 5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중간에 작전 중에 사망하잖아요, 사고로. 그럼 4명 되죠. 4명이면 전멸이잖아, 전멸. 분사적인 관점에서는 전력의 20% 정도가 사망하면 전멸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이름은 전멸했다. 그리고 한 반 정도 죽으면 이제 괴멸했다라고 이제 하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가 빠지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속처럼 자기 임무를 딱딱딱 해줘야지 다른 임무들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센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는 거구만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명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고 어떤 좀 고증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우주 비행사들은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한 명 빠져도 뭐 일당 100씩 해가지고 다 되나? 20%가 빠져도. 그것도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우주선을 그 스테이션을 수리하는데 막 쓰레기 맞아가지고 막 동아일보 맞아가지고 막 고장났잖아요. 그거를 수리하는데 보니까 바깥에서 물론 수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3D 프린터가 각대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뭔가 3D 프린터로 출력된 듯한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인상적이었고 미술이 괜찮아. 그런데 그 그래비티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래비티에서 보여주는 그 위아래가 없는 우주라는 공간은 그 위아래 프레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꼭 어디선가는 걸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발을 붙일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 그러니까 마감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원들을 걷게 만들거든요. 영화를 찍을 때 그래비티에서 보면은 우주에서 뭐 유영하면서 위아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꼭 애들 어디선가 서서 걸어다니게 만들어. 그게 조금 애석하고 그게 저기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 맷 데이먼이 저 우주에 있는 치료받으러 아니요. 치료받으러 엘리시움인가? 엘리시움. 거기서 나왔던 얘기. 우주선에 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풍차처럼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중력을 만들어주는 구간 아니에요,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를 이동할 때 애들이 살짝 떠가지고 살짝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치, 그렇게 해야 되냐? 기술력. 내가 볼 때 제작비 아까워. 계속 떠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이것도 아프잖아. 이거 뭐지 와이어 걸고 있으려면. 그거 실제로 우주 가서 찍는데요. 그래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이 와이어 계속 네. 걸고 있으면 막 요즘 정동원 감독도 바쁜데 아주 계속 와이어 끼고 그러니까 일단 바닥을 좀 만들자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우주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군요. 이게 조금 루즈하다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좀 붙잡고 가는 그 힘은 좀 미스터리의 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네. 저 우주선과 지구의 동시대냐? 어떻게 보다 보면 동시대가 또 아닌 것도 같고.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조지 클루니의 과거 젊은 시절에 그게 플래시백 되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저 애는 어떻게 처리될 거냐 결국에는 짬 처리해야죠. 짬 처리. 그래서 나중에 짬 처리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서 미스테리의 힘으로 끝까지 쭉 보게 만들고 또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풍경이나 멋진 효과들 때문에 또 눈요기도 좀 되긴 하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영화니까요. 집에 TV가 크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웬만한 거 다 봤고 지금 당장 뭔가 하나 봐야 된다면 사실 이게 맞죠. 됐습니다. 그 이주현 평론가가 5점 만점에 3점 주면서 생략의 미덕과 클리셰 사이의 부유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으네요. 가려운 것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략을 많은 부분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 3D 프린터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고치면 돼라고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프린트로 고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저쪽 한 단어만 딱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라든지 지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한단 말이죠. 힌트만 곳곳에 툭툭 던져놓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세련됐다. 조지 클루니가 굴러먹은 경력이 얼만데. 맞아. 근데 너무 생략해서 재미까지 생략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클리셰는 놔두고 많이 있고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 3주째 이 조지 클루니가 다 모두가 떠난 북극 기지에서 혼자 시리얼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계속 교신을 시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도 역시 시리얼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리얼에다 우유를 타고 돌아서니까 테이블에 시리얼이 한 그릇이 있어. 개 깜짝 놀라잖아요. 누구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그때 뭐냐 드디어 뭐 귀신이든 뭐든 나오나? 근데 내가 좀 아까 하나 받았구나. 좀 아까 하나 타놨지 생각하면서 자기 밥그릇에 그거 탁 짬시켜가지고 두 그릇을 먹는. 거기서 감정이입이 엄청 되더라고요. 맨날 커피 2잔씩 타거든요 가끔씩. 맨날 스팸 밥그릇 위에다 올려놓고서 하나 또 집어가지고 가져갈 때. 그 장면에서 그 조지 클루니가 참 깜빡했다를 깨달았을 때 그 표정 연기라는 얘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박평식 씨는 뭐 역시 3점 주시면서 비주얼 디자인에 기댄 시공간 묵시록이라고 하셨네요. 뭐 묵시록은 묵시록입니다. 시공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렇고 젊었을 때도 보여주고 이제 나이 먹어서 보여주니까. 그렇네요. 쇼에이라는 분이 3.5점 주시면서 왓챠에다가 쇼에이가 이제 그 일본의 이도류 야구 메이저리거죠. 쇼에이. 그 야구 선수는 쇼헤이인데 쇼에이네요. 인류의 마지막은 어떨까에 대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 너무 과장되지도 않게 잘 담백하게 그 지옥상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이제 끝난다고 해서 뭐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우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라는 분은 4점을 주셨어요. 고독하고 고요한 사랑이 흐르니 이 얼마나 위대한 우주인가라고 아주 감성 넘치는 저기 하셨네요. 감상평을 써놓고 맞는 영화 언제 나오나 하다가 야 이거 안 되면 2021년 넘어가겠다 해서 제가 그때 거기다 맞추고 털고 넘어간 것 같은데 땡처리하고. 그런가요? 저도 공감 안 되는 그런 적이고요. 레오라는 분은 2점 주시면서 뜬금없는 설정에 아무런 설득도 안 되는 개연성 없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덕분에 요즘 누가 개연성 따져요. 그리고 리얼리스트 이준성이라는 분도 2.5점 주시면서 절망스러운 세계에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평범하고 지루한 연출이다. 뭐 반전 있네요.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왓챠의 평균적인 점수는 2.8점입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이 정도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냥 준작 정도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배우들 연기가 네. 좋으니까 그 욕도 하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네. 여기서 이 선장 네, 네. 아니 이 선장 뭐야 왜 있는 거야 네, 대체 네, 이 선장 네. 캐릭터 선장의 캐릭터 임신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종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왜 동양인 없어? 왜 동양인 없냐고? 열등하잖아요. 하여튼 네. 뭐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준작이니까 뭐 보실 분은 보세요. 저는 이게 자본도 엄청 쏟고 제작비가 엄청 들어갔다고 일단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만족시켜 주겠다. 어떤 말초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비주얼이라든가 그랬는데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잔잔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쉰들러 리스트였던 로마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왓챠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작품으로 저한테 뭘 추천했냐면 아틱을 추천했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 뭐 배경은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에드 아스트라. 약간 에드 아스트라 느낌 정도 됩니까? 근데 에드 네, 아스트라보다 조금 떨어지는? 네. 볼 수 있나요? 둘이 뭐 내가 볼 때는 뭐 용호쌍박. 용호쌍박. 네. 뭐 인터스텔라한테는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래비티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돼요. 마션은 재미는 저는 있잖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재미는 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엘리시움 저는 이거 개 실망했거든요. 이게 네, 그 저도요. 디스트릭트 9의 네. 감독 감독님 실망. 블롬캠프 네. 감독에서 봤는데 좀 너무 실망했던 영화라서 엘리시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더 문이라는 저예산 영화 있습니다. 네, 이거 샘 로겔 주연의 네.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혼자 있으면서 그 자원을 캐서 지구로 보내는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하면 지구로 귀환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쓸쓸하게 일을 하는 샘 로겔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 SF 스릴러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영화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랑은 또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건 아이디어 면에서부터가 일단 게임이 안 된다. 안 됩니다. 패신저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뭡니까? 네, 저기 제니퍼 로렌스와 크리스 프렛이 주연의 그 패신저스. 요거 오락 영화? 네, 요거는 요거에 비하면 어떠세요? 저는 패신저스 안 봐서. 제가 봤는데 그냥 진짜 오락 영화예요. 그래요? 그럼 요거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 뭐죠? 킬링 타임용 영화를 원하시면 패신저스를 보는 게 맞고. 그래요? 네. 제니퍼 로렌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좀 언급되는 여러 우주 배경 혹은 설원 배경의 영화. 설원 배경 설국열차 펴놓을 수 없네. 네. 설국열차보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배경의 영화로 쳤을 때 조금 학급이다 그 중에서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언급한 걸로는. 네, 선두그룹에서는 하권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 영화를 스트레이트로 본 게 아니라 허리를 끊어서 하루 간격으로 봤어요. 그러면 더 재미없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후반에 보면서 지구가 왜 저렇게 됐더라? 까먹어. 지구가 뭐 때문에 저렇게 됐더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다음에서 줄거리 보니까 원인 불명의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었는지 뭐였는지 어떤간에 인상을 팍 못 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겠죠. 나중에 역사가가 지구에 만약 이런 큰 환경 재앙이 닥친 다음에 그거를 살아남은 인류들이 그 후대의 그 역사를 기록할 때는 원인 불명이라고 할 것 같긴 해요. 뭐 와서 우주에 와서 운석이 와서 부딪히고 이런 거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원인 막 화석연료 너무 많이 떼고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고 뭐 너무 많이 해서 딱히 뭐가 원인이다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삼성 때문이라고 얘기 못 하더나.